자, 2주차 첫 줌 실시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본 그 1주차 동영상 내용 가지고 오늘 하겠습니다. 뭐 저희 교재 첫 장부터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서 이렇게 읽다 보시면 그 역자하신 분들이 이 책을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쭉 이전판부터 계속 연이어서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교재와는 달리 일단 읽기가 재미있다. 물론 뭐 여러분들 각자마다 또 그 취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대체로 좀 나열식으로 목록화되어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보다는 암기를 해야 할, 외워야 할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구성이라면 이 책은 뭐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 있는 뭐 소설이나 그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교재와는 달리 읽어보면은 쭉 이야기식으로 그리고 이해를 위해서 좀 재밌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다른 교재에 비해서 일단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야,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교재 한번 해당하는 부분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 교재 1장을 이렇게 보시면 뭐 페이지를 얘기하보다 저 화면이 있으니까 보죠. 넘기시면 이 페이지 있죠. 이렇게 나는 부분. 이 화면이 이거죠. 이 카메라에 잡혔다 안 잡혔다네. 이렇게 해서 시작안에 보면 챕터 1 서설 변화하기를 학습하기 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 각 챕터마다 이런 경구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루크레티우스라는 로마 철학자이자 시인이 유일하게 불변하는 것은 변화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짧게 넣어놨어요. 근데 뭐 루크레티우스 이전에 그 소위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니 플라토닌이 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조금 뭐 동일한 시대다 볼 수 있겠죠. 좀 뭐 앞서기도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시대에 기원전 5세기, BC 5세기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바로 이 루크레테스가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리고 첫 번째 동영상에 그 제목에 변화 대 변화, 즉 변화에 어떻게 이 유기체들이 대처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학습 심리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일장 제목에서도 그렇고 루크레티우스의 그 변화 얘기도 하고 저는 그 루크레티우스 앞선 시기에 이미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첨언하면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히랍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뭐 로마 시인 로마 철학자 얘기를 하지만 그 바로 BC 5세기 경에 비슷한 시기에 벌써 그 동양 사상에 있어서도 벌써 이런 동일한 얘기를 이미 했어요. 여기서 뭐 서양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이후에 또 세계관 인간관이 지난 시간 세계관 인간관이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세계관 그에 따른 인간관이 또 변화를 겪고 꼭 겪고 오던 중에 다시금 또 어떻게든 또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뭐 변화죠. 금방 저도 뭐 자연스럽게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교재 읽다 보면은 그죠? 유일하게 불변하는 것은 변화한다라는 그 자체뿐이다. 변화만이 불변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학습 심리학이 적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변화 혹은 운동이란 말이 변화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운동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지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까? 달리하면은 정지 상태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운동이 생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뭐 BC 5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그죠? BC 20세기 그 이전 뭐 이 인류 시작 이전 지구의
지구의 탄생 이전까지, 그죠? 정지가 처음 시작이었고 운동이 그 이후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동이 본질이었고 정지는 본질이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본인 생각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까? 예, 네, 후자라면은 운동이 본질이고 정지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예, 예, 예. 저는 저는 이 내용을 모를 때,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려는 이 내용을 모를 때 정지가 음, 먼, 먼저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인, 시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운동이 생겨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지가 먼저다, 본질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걸 주정주의라 그래요. 한자를 좀 쓰겠습니다. 그 뺀번에 주정. 예. 대표적으로 신을 신을 가정하는 종교에서는 이 주정주의를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주인 거죠. 그런데 소위 근대 과학 이후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 얘기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연구 방법론 배워보면은 이 과학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텐데 과학에서는 주동주의입니다. 금방 우리 학생이 대답한 것처럼 그죠? 어, 운동이 근본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우리 아까 변화라는 키워드 얘기했죠? 변화를 두려워하면 종교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변화에 대해서 변화하는 것이 변화에 대한 변화, 즉 달리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배우는 것이 학습인데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적응을 두려워한다. 달리 하면은 부적응이란 뜻이에요. 웅이 되는데 부적응. 그죠? 이런 경우에 종교가 되기 쉽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여기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습 심리학 안에서도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어떤 입장인지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고 동영상 수업을 통해서도 뭐 그런 뉘앙스가 담겼거나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심리학에서는 바로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변화라는 것을 이렇게 키워드로 강조합니다. 심리학 안에서도 다른 하위 심리학 분야보다는 이게 좀 더 스트롱한 사이언스, 예, 사이언스, 즉 강한 과학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강한 과학에 좀 해당합니다. 물론 심리학 자체는 전체적인 소위 우리가 과학이라 얘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약한 과학에 해당해요. 그래서 강한 과학자, 대표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아니면 생물학자들이, 화학자들이 심리학을 보면은 그건 심리학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이다 얘기를 하면은 소설 쓰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더라. 과학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깊어지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지구가 편편하다고 감각하고 지각하고 한다고 해서 지구가 편편하진 않아요. 그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쓰러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각하고 지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도는 건 아니에요. 물리적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행동 그리고 심적 경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죠?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거나 왜곡하거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리학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우리 동영상 수업, 뭐 앞으로 이제 줌 실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인간 이해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할 것이냐 해서 바로 행동을 들여다보고 그때 행동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그런 좁은 개념의 행동이 아니라 딱 행동은 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에 부합하도록 약속을 하는데 그러한 약속을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조작적 학습이나 도구적 학습할 때 그 조작이란 뜻하고는 달라요, 영어가. 그때 가서 뭐 그 원어를 소개할 텐데 우리 번역서가 조작적 정의랍니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스트롱한 과학이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라 하더라도 뭐 그 편견이겠지만 그죠? 그 스트롱한 과학자들 보기에는 놀고 앉았네, 소설 쓰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심리학 안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려고 이제까지 계속 애써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과학이라는 것이 종교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뭐 종교 얘기했지만 안 되지만 그 방법 자체가 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쭉 지금 이제 해왔고 해오고 있는데 그 심리학 안에서는 다른 과학, 다른 분야보다는 학습 심리학이나 그 뭐 생물 심리학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롱한 과학적 방법을 쓰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본질이고 즉 변화가 본질이고 그죠? 그리고 정지라는 것은 운동의 특별한 또 다른 형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주동주의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이제 심리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입장을 취하면 취할수록 이제 좀 더 과학적이 되는 거죠. 과학적이 되는 거죠. 자, 이 주정주의를 대표자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경우에 아까 루크레테스 같은 이 사람들은 주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은 주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제 서양화됐고 소위 히랍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상, 서양 사상에 서양화되었고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정주의 가깝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뭐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고 변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내에는 일부는 이제 주정주의 적은 세계관과 인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주정주의의 대표적 되는 사람이 바로 히랍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계보에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정주의의 대표자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 소크라테스니까 그러한 공통된 그러들 간에도 이견 다른 견해가 있긴 하지만 공통된 견해가 있겠죠. 그럼 그 위에 뭐 플라톤이나 뭐 소크라테스도 주정주의적인 그런 어떠한 입장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포멀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주정주의자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돌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설명했냐? 즉 운동, 변화,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돌이 떨어진 경우에 돌 안에는 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뭐라고 해요? 스피릿 같은 것이 있었어. 그게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것이 있어서 돌의 모체는 지구니까 바로 돌은 지구로 다시 돌아오려고 우리가 이제 뭐 부모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뭐 여우는 죽어서 뭐 고향으로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 뭐 수구초심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돌은 모체인 지구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어떤 성질이 돌 안에 내재해 있어서 그것이 돌을 떨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 애니미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설명이 변화나 운동에 대한 이 설명이 여러분이 듣기에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객관적입니까?
아니면 듣기에는 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싶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주정주의가 팽배했을 때 이것이 설명이 되었고 돌이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현상들, 인간을 포함해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죠? 뭐 어떤 변화에 지금 적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응하는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런 적응하는 행동, 뭐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우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데아라는 곳에 어떤 완전한 정신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랑 동일하죠. 그러면은 이 주정주의자들이 그죠? 그럼 그런 운동, 그런 정신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계속 물고 들어가서 궁극적인 원인, 제1원인을 찾는데 어디서 찾냐면은 그 궁극적인 원인, 결국 궁극적인 원인은 정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주정주의 입장에서는 정지가 본질이니까 그 궁극적인 원인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포멀하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unmoved mover라는 것을 가정했어요. 그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뭐 주체라 얘기할까요? 원인. 이것이 이 자체는 정지되어 있고 이것이 본질 제1원인이 되어서 모든 운동 변화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이요. 바로 이 생각이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죠? 신이라는 개념이 되어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거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타당하게 다 잘 설명이 되어지느냐 하면은 좋은 이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안 이론이 필요하겠죠. 자, 이 맥락에서 여기 우리 PPT 중에 동영상 강의로는 한 58분, 59분 그때쯤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 PPT 중에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그 한 2분 가량, 2분 이상 한 2, 3분, 2분 가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결코 의식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의식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도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들은 비언어적인 의식인데 우리 흔히 그것들을 무의식이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그 뇌과학자들은 무의식, 의식 이렇게 얘기하보다는 비언어적 의식, 언어적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무의식 하는 것은 비언어적 의식, 즉 소위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그죠?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것을 비언어적 의식이 하는데 바로 이런 무의식, 즉 비언어적 의식 과정을 통해서 행동이 나고 그 과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만을 우리가 의식적, 즉 언어적 의식으로 소위 나라고 얘기하는 현상이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아까 주정주의에서 얘기하는 돌이 떨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즉 우리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적응적인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텐데 우리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우리가 흔히 의지다, 기대다, 욕구다, 목표다. 뭐 이러면 여러 가지 붙일 수 있죠. 어, 여러분이 의지다, 기대다, 욕구다 이런 거 사전 찾아보면 다 개념정이 있지만 그런 개념정이 차치하고 의지가 뭔지 욕구가 뭔지 쭉 둘러앉아서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그 의지, 욕구라는 그 실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즉 약속 안에서 그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지 그냥 이름표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의 그러한 적응적 행동을 만드는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의지란 것이 있다, 믿음이 있다, 아니면 아까 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어떤 정신적인 것, 영혼에 있다, 이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과학자들은. 아니, 지금 와서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나 어떤 주정주의적 입장이 아닌 지금 와서는, 지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의 그런 문화권이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없거나 거의 덜하죠. 그러면 행동의 원인은 결국 뭡니까? 바로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연 선택도 그렇고 앞으로 배울 학습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행동의 원인은 바로 나 밖에 외부, 즉 환경에 있습니다. 즉 환경에 있어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물리적 사건들, 그죠?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주동이라고 얘기하는, 주동주의에서 얘기하는 계속 변화하는 그러한 사건들에 우리가 노출됨으로써 행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원인은 그건데 우리는 왜 행동의 원인이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심리학은 그 마음을 탐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스트롱한 사이언티스트 보기에는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렇고 심리학 교재안에서도 마음이란 단어를 쓰는데 바로 그 마음이란 단어가 이제까지 얘기한 그런 의미의 그냥 현상을 일컫는 하나의 이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여기 교재 보시면 마음이란 단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언급할 때는 얘기하지 마음이란 단어 얘기 출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과학적인 접근법을 위해서 다 행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행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어, 좁은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 여기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가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맥락에서 조작적 정의라는 operational definition이라는데 조작적 정의라는 용어를 잠시 소개한 겁니다. 근데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이후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더 다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믿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행동의 이유입니다. 행동의 원인할 때 원인은 cause예요. cause. C-A-U-S-E. cause. 이유는 reason이에요. R-E-A-S-O-N. reason. reason, 이유는 행동의 원인, cause가 아닙니다. 즉 이유는 우리가 해석해내는 소위 folk psychology, 상식 심리학. 여러분처럼 전문적 심리학 배우지 않더라도 누구나 사람들은 다 세계관과 인간관이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주변에 뭐 온라인이든 책으로든 주어지는 심리학이라는 이름 붙인 책에 거의 대부분은 그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심리학 하고 싶다고 심리학 전공하다 보면은 생각했던 거 다르고 어렵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그런 류의 포크 사이칼로지 또는 상식 심리학은 엉터리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합니다. 지구에는 70억 개의 심리학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론, 소위 상식 심리학에서 나오는 왜 그렇게 행동했지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설명은 소위 설명이 아닌 설명은 그건 이유, reason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reason의 대표적인 현상이 전문적으로 우리 심리학에서 배우는 자아방어 기제라느니 인지 부조화라느니 이런 현상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뭘 얘기하죠? 실제가 아닌 타당하지 않는 우리의 설명을 어, 타당하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의 그런 뭡니까? 제가 갑자기 타당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이 설명 방식, 이유 그런 것들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실제가 아닌 타당하지 않는 또 어떤 게 불합리한 그러한 식의 행동과 사고라는 그러한 행동도 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지. 그걸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해 준 것이 심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한 것 중에 좀 더 과학적인 접근법을 강조하는 것이 이 학습 심리학이나 생물 심리학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의 원인과 이유는 다르다. 흔히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우리 언어 공동체 내에서는 행동의 타인의 경우든 나의 경우든 행동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인, 즉 코즈가 아닌 이유, 리즌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리즌, 이유는 바로 아까 돌 안에 지구라는 모체로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스피릿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 안에 어떤 그러한 소위 마음,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행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코즈는 리즌이 아니고 그 코즈, 원인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적 사건, 환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응적인 행동을 가져다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된 유전자의 대물림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적응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쭉 한 학기 동안 배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냐면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 예가 있는데 하나 보기로 하죠. 자유의지. 우리가 한낱 짐승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 우리는 자신있게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걸 마음먹을 수 있고 마음먹은 바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상식처럼 통용되는 자유의지의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쉬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할 때 이때 일어나는 우리 신체 속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일단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또는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일종의 의지를 뇌가 받아들이고 뇌가 전기신호를 통해 이러한 뜻을 신체에 전달하여 결국 손가락을 꿈틀거리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이를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즉 생각과 마음가짐이 먼저이고 후행하는 실제 행동이 최종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의 기본 개념이다. 만약 손가락을 움직일 생각조차도 없었고 그러한 마음조차 먹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그냥 움직인다? 적어도 정상적인 차원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를 실제 실험으로 증명해낸 과학자가 있다. 벤저민 리벳이란 교수다. 리벳은 피험자의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피험자에게 설치한 뒤 피험자에게 버튼을 하나 주었다. 리벳의 요구는 간단했다. 그냥 버튼을 누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길 때 버튼을 누르라는 거였다. 과연 이 실험에서도 피험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란 메커니즘을 따를까? 결과는 정반대였다. 피험자에게 스스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생각,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대뇌의 운동 영역에서 손가락을 움직임과 관련하여 준비 전유라고 불리는 뇌파를 내보내는 것이 실험 장치에 의해 측정된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과 마음가짐에 선행하여 뇌가 이미 움직인 셈이다. 이는 의지, 뇌의 전기신호, 행동이라고 알고 있던 우리의 상식적인 자유의지의 메커니즘이 사실상 뇌의 전기신호, 의지, 행동이란 메커니즘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험을 실행한 과학자의 이름을 번떠 이를 리벳 실험이라고 한다. 자유의지에 관한 통념을 깨부수고 새로운 차원의 자유의지 개념을 문제제기한 최초의 실험으로서 철학, 심리학, 과학 분야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도 주요 지문이나 자료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교훈을 던져주는 걸까? 이 리벳 실험이 선사하는 인문학적 함의는 이러하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기제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뇌의 생화학적인 작용, 뇌의 생화학적인 메커니즘일 수도 있다. 둘째,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휘했다고 믿는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도 실상은 그 이전에 이미 뇌가 임의적으로 결정해버린 사안들에 대해 본인이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일종의 짜맞춘 논리, 짜맞춘 사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모든 판단은 어쩌면 이미 내려진 것일지도 모른다. 리벳 실험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인문학적 카미, 지식, 교훈이다. 자, 잘 보셨죠? 여기서는 이제 뇌를 얘기를 하면서 뇌가 행동의 원인인 것처럼 뇌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현상을 그 행동의 앞선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데 결국 뇌의 그런 생화학적 현상은 그냥 일어나나요? 아니죠. 결국은 우리 몸뚱아리를 중간에 두고 경계로 해서 매개로 해서 결국 환경으로부터의 어떤 자극, 사건에 의해서 그런 생화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 저 원인은 이제 환경적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환경적 사건이 일어날 통해서 우리에게 적응적 행동이 생겨날 수 있는 첫 번째 메커니즘이 바로 선천적 기제로서 자연스통을 통해서 진화된 유전자의 대물림, 내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인간이 분류한 그러한 종으로서 태어나면은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반사반응, MAP 그리고 일반 행동 특질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런 것들을 타고 나서 바로 변화하는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은 부족하니까 바로 학습이라는 것이 거기에 이제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1주차 동영상을 토대로 제가 지금 간단히 질문도 하고 좀 설명도 하고 해서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누가 대답하신 또 다른 학생들 뭐 본인 생각을 제가 듣고 좀 정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지 않고 똑 고정돼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난 동영상 배웠고 뭐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1주차 동영상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뭐 일반적인 행동 특질 얘기하고 또 그때마다 이제 첨언하겠지만 핵심된 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환경에 변화가 없다. 환경이 고정돼 있다. 어떠한 물리적 사건도 발생하지 않고 딱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면 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진화에 대한 개념은 있습니까? 제가 동영상으로 뭐 주어진 물리적 시간 안에서 제가 최대한 한다고 했지만 부족할 수도 있는데 교재를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하자면은 물리적 시간이 뭐 부족하니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상세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읽기에 다른 교재보다는 좀 그래서 여러분 재밌다고 읽지 모르지만 그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시면 진화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자연 선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때 학습이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 학습은 안 했지만 그러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를만 가지고 이제 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환경 변화가 없으면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는 없다. 이제 교재에 이제 상세하게 앞뒤로 얘기가 나오는데 없다. 그러면 거꾸로 개체들 간에 변이가 없으면 그러면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는 가능하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동영상에서도 2주차, 3주차 동영상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제가 강조할 것이고 줌에서도 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이후 수업 시간에 되어지면은 환경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또 이 유기체들 사이에 어떤 변이 다르다라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 진화를 통한 우리의 적응적 행동은 생겨날 수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 보여야 될 학습이라는 현상도
생겨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수명과 진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이후 동영상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제가 오늘 좀 먼저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진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1년을 살아도 번식할 수 있냐, 생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10억 년을 사고 100억 년을 산다 하더라도 생식할 수 없으면은 진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결국 번식을 통해서 개체의 다양성,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 즉 변화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의 변화와 맞부딪혀서 변화가 맞부딪혀서 거기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응적인 행동이 앞서 말씀드린 선천적 기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갔어. 자, 인간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동물의 경우도 그렇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즉 쉽게 배우는지 어렵게 배우는지 잘 못 배우는지 결국은 못 배우는지 즉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걸 들여다보면은 그 개체가 무엇을 갖고 타고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무엇을 갖고 타고났는지라는 것은 바로 선천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어떤 적응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즉 어떤 것을 배웠느냐를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무엇을 갖고 타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 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시간에 바로 선천적인 것, 그리고 이후에 후천적인 것에서 쭉 배우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그런 둘 간의 관계가 있고 그러면 학습이라 얘기하는 것은 교재에도 있고 제가 뭐 또 동영상에도 언급해놨습니다만 학습을 다른 말로 이 폴 챈스란 저자는 수정 가능성이다.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학습인데 그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바로 진화를 통해서 생기는 산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메커니즘, 즉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는 또한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정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는 학습이라고 사람들이 다 부르지만 폴 챈스는 학습이라 부르지 않고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다고 교재에서 한두 번 언급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학습이란 것은 결국 뭐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니까 바로 반사 반응이나 MAP와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산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될 학습이라는 것하고 지금 1장에서 소개한 내용이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장 내용이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학습에 대한 이해는 엉터리예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